한정 씨,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 49세입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딸 소연이를 키우고 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만 늘어가고 소연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서 칼국수를 끓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가 위로해주지만 20살 딸아이에게 이런 걱정을 시키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 영희야. 25년 만이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김영희.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지만 결혼 후 완전히 소원해진 친구였거든요. 25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친구가 갑자기 왜? 영희? 정말 영희야? 어떻게? 응, 오랜만이지?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해외 살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 근데 말이야. 영희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어요. 너 아직도 전세 살지? 내가 정말 좋은 집 하나 알아봤어. 시세 절반 가격으로. 시세 절반?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응,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급매로 내놓은 거야. 2층 단독주택에 마당도 있어.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거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야. 영희는 마치 제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25년간 연락도 없던 친구가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의아했지만 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던 저에게는 담비 같은 제안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집이야?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불안한데. 아, 정희야. 나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내가 직접 보고 온 집이야. 집주인도 완전 좋은 사람이고 박민수 씨라고 정말 신사적이야. 박민수?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이름일 뿐이었죠. 그래도 직접 보고 결정할게. 당연하지. 내일 같이 가자. 정희야, 정말 놓치면 안 될 기회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 구하기 힘들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25년간 소식도 모르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까지 소개해주다니. 하지만 당장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땅한 대안도 없었어요.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야. 좋은 집 하나 소개해준다는데. 정말요? 다행이다. 엄마 요즘 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25년 만에 연락, 너무 좋은 조건의 집, 그리고 영희의 그 밝은 목소리. 모든 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결국 영희를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주소를 따라가니 조용한 주택가 끝자락에 2층 단독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외관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작은 정원과 주차 공간, 그리고 아늑한 현관. 25년간 아파트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꿈 같은 집이었어요. 어때? 괜찮지? 영희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좋다. 그런데 정말 시세의 반값이야? 응. 내가 거짓말했니? 잠깐 집주인 아저씨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인상도 온화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죠.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정이라고 합니다. 영애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혼자 따님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제가 이 집을 급하게 내놓게 된 것도 사실 해외 발령 때문이에요. 박민수 씨는 친절하게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두 개나 있어서 소연이와 살기에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마당이 있어서 텃밭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화장실도 새로 리모델링했고 보일러도 작년에 교체했어요. 아, 그리고 지하실도 있어요. 창고로 쓰시면 될 거예요. 지하실까지? 이런 좋은 조건에 지하실까지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네, 다만 지하실은 습기가 차니까 자주 들어가지 마세요. 곰팡이 때문에 몸에 안 좋거든요. 집을 다 둘러본 후 계약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시세의 절반이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지만 박민수 씨가 워낙 진실되게 설명해 주어서 의심을 놓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이렇게 싸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급하게 나가야 해서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좋은 분이 들어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영희 씨가 한정희 씨를 워낙 좋게 말씀하시니까 영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희야,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 어떻게 할래?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집을 이런 가격에 구할 기회는 다시 없을 테니까요. 계약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박민수 씨는 계속 친절했어요. 동네 맛집도 알려주고 근처 병원 위치도 설명해 주었죠. 영희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정희야, 정말 잘 됐다. 이제 걱정 없겠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25년 만에 연락한 친구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다니. 영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집 어떻게 구했겠어.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정희야, 이사 가면 자주 연락하자. 25년이나 못 만났는데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25년간 준비된 완벽한 함정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방금 계약한 집이 25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사라진 바로 그 집이라는 것을.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연이도 새 집을 무척 좋아했고 저도 마당이 있는 집에서의 생활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평화로웠죠. 박민수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봐 주었어요. 보일러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동네 소식도 전해주고 정말 좋은 집주인이었어요. 영희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안할 정도로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일찍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 집이라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결국 깊은 잠에 빠졌죠. 그런데 새벽 3시 33분 갑자기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 33분이었어요. 왜 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선명해졌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어요. 엄마, 꿈속에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하얀 소복을 입고 계셨는데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왔어요. 당장 이곳에서 도망쳐.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돼. 25년 전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거야. 25년 전? 무슨 일이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영희를 조심해. 엄마, 엄마. 그렇게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날 줄은. 시계를 다시 보니 새벽 4시였어요. 꿈에서 깬 지 불과 몇 분밖에 안 지났는데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25년 전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25년 전이면 제가 영희와 가장 친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영희를 조심하라는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저를 도와준 고마운 친구인데 왜 조심하라고 하신 걸까요?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처절한 표정과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결국 새벽 6시까지 뜬 눈으로 보내고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뜨면서 어젯밤의 악몽 같은 꿈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걸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일어났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딸아이가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 잘 못 주무셨어요? 새로운 집이라서 그런가 봐. 넌 잘 잤니? 네, 정말 푹 잤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5년 전, 영희, 그리고 이 집.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그 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25년 전이라는 말씀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 집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마침 집 청소를 하다가 지하실 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박민수 씨가 습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창고로 쓸 물건들도 정리해야 했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넓었어요. 보일러가 있고 벽을 따라 선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민수 씨 말대로 약간 습기가 차긴 했지만 곰팡이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구석에 오래된 상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것 같았는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책들과 잡지가 들어있었어요. 1990년대 잡지들이었죠. 두 번째 상자는 옷가지들이었고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였어요.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여성용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 사람의 물건치고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요. 어떤 건 10대가 좋아할 만한 귀여운 디자인이었고 어떤 건 20대 직장 여성이 쓸만한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그 밑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신문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주택가 젊은 여성 실종 사건, 미궁 속으로. 제목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5년 전인 1998년 3월 이 지역에 거주하던 최은주 양이 실종되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최 양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실종 당일까지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가족은 증언했다. 25년 전 어머니가 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기였어요. 최 양의 절친이었던 김영희 양이 마지막 목격자로 은주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영희, 바로 저를 이 집으로 데려온 그 친구였어요.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기사는 계속됐어요. 수사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박민수는 알리바이 부족으로 불구속 수사 종결되었다. 박민수? 지금 이 집의 집주인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나이까지 계산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기사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최은주 양의 실종 장소는 현재의 양구동 65번지 일대로 추정되며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바로 이 집 주소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전 이 집에서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때 용의자였던 박민수가 지금 이 집의 주인이고 마지막 목격자였던 김영희가 저를 이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실종 대학생 최은주 양 사건. 2년 후에도 미해결. 최은주 양 가족 딸을 잊지 말아달라 호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기사는 최은주 실종 사건과 유사한 또 다른 실종 사건 발생. 20년 전인 2003년 같은 지역에서 박소영 양이 실종되었다. 이 사건 역시 최은주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찰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두 건의 실종 사건이 모두 이 집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건 모두 미해결 상태였고요. 마지막 상자에서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여성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영희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민수라고 했다. 조금 나이가 많지만 신사적이고 친절했다. 3월 18일 민수 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다. 영희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3월 20일 뭔가 이상하다. 민수 씨가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 가족관계, 친구들, 일정 등. 영희에게 말했더니 남자친구가 관심이 많은 거라고 했지만 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마지막 날짜가 3월 20일이었고 최은주 양이 실종된 날이 3월 22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하실에서 나와 현관문을 잠갔어요. 모든 게 너무 명확했어요. 어머니의 경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하실에서 발견한 증거들을 보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최은주라는 여대생이 이 집에서 실종되었고 김영희가 마지막 목격자였으며 박민수가 용의자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두 사람이 저를 이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 봐야 했어요.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야. 정희야. 새집 생활 어때? 잘 적응했어? 응. 그런데 영희야, 너 혹시 25년 전에 최은주라는 친구 있었어?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에 영희가 말했어요. 최은주?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지하실에서 오래된 신문을 봤어. 25년 전 이 근처에서 최은주라는 여대생이 실종됐다는 기사 말이야. 마지막 목격자가 김영희라고 되어 있더라.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야. 그런 옛날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은 거 아니겠어? 우연이라고? 영희야, 너 정말 모르는 거야? 당연히 몰라. 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희야, 왜 자꾸 그런 무서운 얘기만 하니? 새 집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박민수 씨도 좋은 분이고. 박민수 씨도 알고 있었구나. 영희야, 솔직히 말해. 너 박민수 씨와 원래 아는 사이지? 뭔 소리야? 나는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거짓말하지 마. 25년 전 신문에 박민수라는 이름이 용의자로 나와 있었어. 전화 너머에서 영희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네. 그 순간 영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5년간 알고 지낸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5년 전에도 은주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았어. 자꾸 캐려고 하고 의심하고. 결국 그렇게 됐지. 영희야, 너 정말. 미안해, 정희야.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박민수가 자꾸 내 얘기를 하니까 25년간 잊지 못했나 봐. 무슨 얘기야? 박민수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너를. 정희야, 박민수는 25년 전 은주를 통해서 너를 처음 봤어. 은주가 절친이라며 자랑하던 그 예쁜 친구. 한정희.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5년 전. 최은주와 저는 정말 절친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고 서로의 비밀도 나눴죠. 그때 박민수가 은주에게 접근한 것도
너를 만나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은주가 박민수를 의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어. 은주가 너에게 박민수 얘기를 하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 영희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담담했어요. 영희야, 너까지 25년 전부터. 응, 나는 박민수와 함께 했어. 은주 일도 내가 도왔거든. 박민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왜 그랬어? 은주는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영희가 비웃었어요. 정희야, 너는 정말 순진해. 나는 은주의 친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박민수의 사람이었지. 은주에게 접근한 것도, 너와 친해진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25년간 알고 지낸 친구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거였어요. 25년 전에 너를 노렸지만 내가 결혼해서 연락이 끊겼잖아. 그래서 박민수가 기다렸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았어? 25년간 지켜봤거든. 너의 모든 걸. 어디 사는지, 뭐라고 사는지, 딸이 몇 살인지 다 알고 있었어. 소름이 돋았어요. 25년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 사고 후 1년이 지나자 연락한 거야.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남편 사고도 설마 그건 아니야. 진짜 사고였어. 박민수도 놀랐거든. 이렇게 기회가 올 줄은 몰랐다고.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 집도 박민수가 25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은주를 위해 준비한 집이었는데 너를 위해 아껴뒀지. 미친 거 아니야? 25년을 기다렸다고? 사랑이니까. 박민수는 25년간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그게 사랑이라고? 그건 집착이야. 병이라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25년간의 거짓말, 계획된 만남,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함정이었다는 것.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수가 돌아온 거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민수의 발걸음이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지하실에서 가져온 신문들과 수첩을 방 안서랍에 숨겼어요. 한정희 씨, 집에 계세요? 박민수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차갑고 위험한 느낌이었어요. 네, 있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박민수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친절한 미소 대신 차가운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희한테 전화 받았어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지하실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네. 창고로 쓸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지하실에 자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박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뭔가 보셨나요? 아니요. 그냥 빈 상자들만 있더라고요. 박민수가 저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안 보셨다고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5년간 준비해온 가면이 벗겨지고 있는 거였어요. 한정희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희가 다 말했거든요. 25년 전 일을 알게 됐다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최은주는 무슨 죄가 있었어요? 박민수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어요. 은주요? 은주는 죄가 없었어요. 다만 제 계획에 방해가 됐을 뿐이죠. 계획? 25년 전 은주를 통해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은주가 내 절친 한정이라며 자랑하던 그 예쁜 친구를. 박민수가 회상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 사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은주에게 접근했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은주를 죽인 거예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고였어요. 은주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자꾸 한정희 얘기만 하냐고, 왜 한정희를 만나고 싶어 하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전혀 후회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희의 도움으로 은주를 여기로 데려와서 영원히 입을 다물게 했죠. 이 미친놈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에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25년간 당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다른 여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병이에요. 정신병? 박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병이라고요? 25년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병이라고요? 25년간 감시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접근하는 게 사랑이에요? 당신은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다. 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은주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미쳤다고. 그 순간 박민수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25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놓아요. 놓으라고요. 소연이는 어디 있어요? 딸도 함께 있어야 완벽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연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소연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이 될 건데. 박민수가 저를 지하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인 그보다 힘이 약했어요. 25년 전에도 은주가 이렇게 저항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찍 들어왔어요. 소연이 목소리였어요. 박민수가 잠시 동작을 멈췄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리쳤어요. 소연아, 도망쳐. 경찰서에 신고해. 엄마. 소연이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가 상황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박민수가 저를 놓고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25년간의 광기가 담겨 있었어요. 소연아, 빨리 나가. 제가 소리쳤지만 소연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것 같았어요. 박민수가 소연이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박민수?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동네에서 가끔 마주쳤던 분이었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계셨고 표정이 매우 단단했어요. 할머니? 박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25년을 기다렸다. 내 놈을 잡을 증거를. 할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는 최은주의 어머니다. 그 말에 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최은주의 어머니라니. 25년 전 내 딸을 죽인 놈. 그리고 25년간 도망다니던 놈. 할머니는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내가 25년간 한정희를 감시한 모든 기록, 영희와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할머니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방금 전 너의 자백까지 모두 녹음했다. 박민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불가능해. 어떻게? 내가 25년간 계획을 세웠다면 나도 25년간 증거를 모았다. 내 딸의 원수를 잡기 위해서. 할머니. 아니, 은주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정희 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거든. 내 딸에게 위험이 닥치면 도와달라고. 제 어머니가요? 그래요. 당신 어머니는 25년 전 은주가 실종됐을 때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은주가 실종되기 전날 밤 당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이모, 한정이 친구 영희가 이상한 남자를 소개해줬는데 무서워요. 그 사람이 자꾸 한정이 얘기만 해요. 그게 은주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은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날 은주가 사라지자 당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딸들이 위험하다고 함께 증거를 모으자고 하셨죠. 그래서 25년간. 그래요. 당신 어머니와 제가 25년간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박민수와 영희의 모든 범죄 증거를.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한정희에게 위험이 닥치면 지켜달라고. 박민수가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민수, 25년 전 최은주 살해 혐의와 현재 한정희 씨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박민수가 수갑을 차면서도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직도 광기가 남아 있었어요. 한정희,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25년을 기다렸어. 더 기다릴 수도 있어. 경찰이 박민수를 끌고 나가는 동안 저는 은주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25년간 딸을 걱정하시면서도 증거 수집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은주 어머니가 봉투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예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정희야,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구나. 25년 전부터 너를 노리는 놈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어. 너무 무서운 일이라서.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25년간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하지만 은주 어머니와 함께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다. 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꿈에서라도 경고해 주려고 했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새벽 3시 33분의 꿈이 정말 어머니의 경고였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민수와 영희의 범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오래됐다는 것이었어요. 한정희 씨, 박민수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5년간 당신을 감시해온 것도 남편의 직장과 통근길까지 조사해서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 구간을 파악해뒀던 것도, 그럼 남편 사고도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고의로 공사를 벌이게 해서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만들었고 그 길이 사고 다발 구간이었다는 점을 이용했죠. 간접적이지만 남편의 죽음에도 박민수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영희도 체포됐습니다. 25년간 공범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범죄에 가담했거든요. 형사님이 파일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최은주 씨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소영 씨, 이민아 씨, 총 3명의 여성이 박민수의 희생자였어요. 3명이나 모두 당신과 비슷한 타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당신을 대신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모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5년간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집착하며 다른 사람들을 해쳤다는 것이. 다행히 당신 어머니와 은주 어머니가 25년간 모아둔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 해결될 거예요. 며칠 후 은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분의 작은 집에는 25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25년간 이 모든 걸? 당연하죠. 내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했고요. 은주 어머니가 사진첩을 보여주셨어요. 어린 시절 은주의 사진, 그리고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은주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했는지 아세요? 항상 한정희 언니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25년 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 때문에 친구가 위험에 빠졌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죄송해요, 어머니. 제 때문에 은주가. 아니에요. 은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건 그 미친놈의 잘못이죠. 하지만 은주도 당신이 안전하기를 바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 만에 원수를 갚았으니까. 은주 어머니가 또 다른 편지를 주셨어요. 이건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예요. 정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는 뜻이겠지. 25년간 내가 위험할까봐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안심이다. 은주 어머니와 함께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렴. 그리고 소연이를 잘 키우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그날 밤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소연이와 대화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5년간 혼자서 그 모든 걸. 그래.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살아남았구나.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해진 거죠? 맞아.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박민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희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형사님이 마지막 진실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면회를 가게 되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영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화장은 사라졌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25년간 숨겨왔던 피로가 드러나 있었어요. 정희야.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말할 게 있다면 빨리 해요. 더 이상 당신과 할 말은 없으니까. 영희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간 거짓말로 살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박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돈 많은 남자인 줄 알았어. 은주를 이용해서 너를 만나게 해주면 큰 돈을 준다고 했거든. 그래서 친구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땐 정말 몰랐어. 박민수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은. 단순히 너를 좋아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도 난 박민수가 설득만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날 밤 박민수가 갑자기 변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은주를 그렇게. 영희가 얼굴을 가렸어요. 나는 도망가려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도 했고. 그런데 박민수가 너도 공범이다. 은주를 여기로 데려온 게 너다.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25년간 침묵한 거예요? 무서웠어. 박민수가 나까지 죽일 것 같았어. 그리고 영희가 망설였어요. 박민수가 내 가족들을 위협했어. 부모님, 동생까지. 저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25년간 박민수는 나를 감시했어. 도망갈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끌어들일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 영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25년간 계속 너 얘기만 했어. 다른 여자들을 해치면서도 이건 한정희가 아니야라고. 소름이 돋았어요. 박민수의 집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박민수가 기뻐했어. 이제 기회가 왔다고. 그리고 나에게 너에게 접근하라고 했어. 당신도 결국 공범이잖아요. 맞아. 나는 공범이야. 변명의 여지 없이. 영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로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었어. 친구? 저는 비웃었어요. 25년간 거짓말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진짜였어. 박민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더 괴로웠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민수가 처음 은주를 통해 너를 본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나는 질투했어. 왜 하필 한정이냐고.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은주를 희생시킨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박민수가 너를 만나서 거절당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 그럼 나에게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 같았지. 영희가 한참을 울었어요. 은주가 죽은 후에 알았어. 박민수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래도 25년간 계속했잖아요. 도망갈 수 없었어. 박민수는 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가족들 위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은주 살인의 공범이라는 약점도 있었고, 영희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25년 전에 쓴 편지야.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썼던 편지를 받아봤어요. 25년 된 낡은 편지지에 영희의 어린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은주가 박민수라는 미친놈이 너를 노리고 있어. 조심해. 나는 이제 도망갈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어요. 쓰다가 박민수가 들어와서 그때 이 편지를 빼앗겼어. 그리고 내가 신고하면 너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라고 했어. 25년간 이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보관하고 있었어. 나를 협박하는 용도로. 어제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거야. 저는 편지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희가 정말로 신고하려 했다는 것.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는 것. 정희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어. 너를 정말로 친구라고 생각했었다는 걸. 영희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그때 용기를 냈다면 은주도 살 수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없었을 거예요. 알아. 그래서 더 괴로워. 매일 밤 악몽을 꿔. 은주가 나타나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희야, 앞으로 정말 조심해. 박민수 같은 놈들이 또 있을지 몰라. 그리고 소연이 잘 키워. 너희 모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구치소를 나오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영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그것이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6개월 후 박민수와 영희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25년간 실종된 딸을 찾던 가족들, 언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증인석에 앉아 25년간의 진실을 증언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인 박민수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6개월 전 새집 계약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피고인이 25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저는 차근차근 증언했어요. 새벽 3시 33분의 꿈부터 시작해서 지하실에서 발견한 증거들, 영희의 전화, 그리고 박민수의 협박까지. 피고인이 직접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주도 마지막에 저항했지만 결국 이라고 말하며 25년 전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민수는 변호사 옆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민수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거나 다른 증거를 남기셨습니까? 은주 어머니께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25년 전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것은 박민수의 집에서 발견된 기념품들이었어요.
피해자들의 개인용품, 사진, 그리고 일기장까지. 피고인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이 물건들은 모두 실종된 피해자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 일기장은 검사가 은주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최은주 씨가 실종 직전까지 쓴 일기로 피고인 박민수와 김영희에 대한 의심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주의 일기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어요. 3월 20일, 이상하다. 민수 씨가 자꾸 한정희 언니 얘기만 한다. 나는 관심 없는 것 같고, 영희에게 말했더니 질투하지 말라고 했지만, 3월 21일, 확실히 이상하다. 민수 씨 집에 갔는데 다른 여자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한정희 언니와 비슷한 타입. 무서워서 일찍 나왔다. 3월 22일, 한정희 언니에게 말해야겠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게 은주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영희의 재판도 이어졌어요. 영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민수에게 협박당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소개팅을 주선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민수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25년간 진실을 숨기고 추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박민수가 제 가족들을 위협했고 저도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영희의 증언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박민수는 25년간 한정희 씨를 감시했습니다. 남편분의 출퇴근 경로, 딸의 학교, 모든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분이 자주 다니는 길에 공사를 벌이게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박민수가 건설회사에 돈을 주고 특정 시기에 특정 구간에서 공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이용하게 만들었고 그 길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남편의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민수의 25년간 범죄 행각이 모두 드러났어요. 최은주를 시작으로 박소영, 이민아까지 총 3명의 여성을 살해했고 저를 포함해 수십 명의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것이 판사가 최종 선고를 했어요. 피고인 박민수, 연쇄살인죄 및 스토킹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영희, 살인 방조 및 스토킹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은주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25년 만에 내 딸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은주가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소연이는 정말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는 햇볕이 잘 들고 주변이 밝은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지하실이나 으슥한 곳은 절대 없는 곳으로요.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요. 소연이가 창가에 서서 말했어요. 밝고 따뜻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새 집에 적응하면서 저는 상담 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25년간의 감시,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공포의 경험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정희 씨,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씩 아직도 무서워요. 혹시 또 다른 박민수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맞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소연이가 있었고, 은주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은주 어머니와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25년간의 고통을 함께 나눈 동지 같은 분이었어요. 한정희 씨, 이제 우리 딸들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당신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내 딸을 지켜달라는. 나도 내 딸의 원수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은주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은주의 유품이에요. 당신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상자 안에는 은주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한정희 언니에게. 언니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언니를 노리는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주가 죽기 전에 미리 써둔 편지였어요. 25년이 지나서야 제게 전달된. 몇 달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은주라는 이름으로요. 은주를 기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과 어머니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귀도 적어두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소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상담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느 날 카페에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40대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셨어요. 사장님 혹시 스토킹 당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물론 모든 디테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고 대처했는지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도 요즘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능을 믿으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역 여성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스토킹의 위험 신호, 대처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다는 직감을 믿으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나치게 관찰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고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25년 전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이상한 제안을 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강의를 들은 한 젊은 여성이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소연이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가 논문 주제로 장기간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후유증을 정하려고 해요. 그래,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연이는 정말 성장했어요. 그 무서웠던 경험을 딛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꿈에 할머니가 자주 나타나세요? 아니야. 왜? 전 가끔 꿈에 할머니가 나오세요. 웃으시면서 잘했다고 하시던데. 저도 최근에는 어머니 꿈을 자주 꾸었어요. 하지만 25년 전처럼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꿈이었어요. 어느 날 소연이가 카페에 친구를 데려왔어요. 대학원 동기라고 하는데 심리학을 전공하는 남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준수는 제 연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가 꿈이래요. 준수는 정중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소연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진실해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25년 전의 경험 때문에 소연이 주변의 모든 남성을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제가 소연이를 집까지 바래다 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소연이가 원한다면. 소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조심할 거예요. 맞았어요. 제가 소연이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들, 직감을 믿는 것, 이상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소연이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늦으면 안 돼. 네. 소연이가 나간 후
저는 은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소연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혹시 또, 한정희 씨, 그런 생각은 당연해요. 하지만 소연이를 믿어보세요. 그 아이는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잖아요. 위험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은주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소연이는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며칠 후 소연이가 준수와 함께 카페에 왔어요. 어머니, 제가 소연이에게 정식으로 교제 신청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준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절대로 소연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소연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하게 행동할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소연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소연아,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준수를 믿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조심하면서 지켜볼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소연이의 판단을 믿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준수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임이 증명되었어요. 소연이의 연구를 성심껏 도와주었고 제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무엇보다 소연이를 압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말? 언제? 내년 봄에요. 작은 결혼식으로 할 거예요. 소연이의 결혼 계획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소연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나는 괜찮아.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정말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소연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된 딸을 보았어요. 소연이 결혼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카페에 중년 남성 한 분이 오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그분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장님께서 여성 안전 교육 강의하시는 분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강의 정말 잘 들었어요. 아, 몇 달 전 경찰서에서 강의할 때 배웠던 분이었어요. 감사해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이동욱 형사님은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경찰서에서 스토킹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이요? 네. 실제 피해 경험자의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동욱 형사님과 일하게 되면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 회의, 강의 준비, 사례 검토 등등. 한정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시다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딸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해줘요. 자기도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욱 형사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진지하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이동욱 형사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업무적인 만남에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 가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한정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강해지셨어요? 그런 일을 겪고도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거죠. 딸도 있고,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이동욱 형사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동욱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저와 저녁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박민수 사건 이후로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했거든요. 저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소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동욱 형사님이 정말 좋은 분 같은데요. 경찰관이시고 엄마 일도 이해해 주시고. 소연아, 엄마는 아직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주 어머니께도 상의해 봤어요. 한정희 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겁내지만 말고 천천히 알아가 보세요. 하지만 또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5년 전과는 다르게 혼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저는 이동욱 형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그리고 시간 제한을 두고 만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첫 식사는 카페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이동욱 형사님은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한정희 씨가 하시는 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찰 일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들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분은 처음이에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건가요? 네. 가능한 한 계속하고 싶어요. 이동욱 형사님은 제 계획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과거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소연이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작고 따뜻한 결혼식으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은주 어머니도 오셨고 이동욱 형사님도 초대했어요. 엄마, 이동욱 아저씨도 오시는 거죠? 응. 그런데 왜? 준수가 궁금해해요. 엄마 남자친구인지.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좋은 분이야. 엄마도 솔직해지세요. 그분 좋아하시잖아요.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딸이 이렇게 철이 들었나 싶어 기특하면서도 서운했어요. 결혼식 당일 소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서 준수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이동욱 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정희 씨,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씨도 따뜻하고. 감사해요. 소연이가 제 자랑이에요. 앞으로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긴 하겠네요. 20년간 함께 살았는데. 이동욱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정희 씨, 저와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동욱 형사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 같았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네, 급하지 않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소연이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집이 정말 조용했어요. 20년간 딸과 함께 살던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때 이동욱 형사님이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요. 한정희 씨, 혼자 계시니까 어때요? 처음엔 적적했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카페 일은 어떠세요?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요즘 젊은 여성 손님들이 많이 와서 상담도 해주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시네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동욱 형사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동욱 형사님은 제 과거를 이해해 주셨어요. 가끔 제가 불안해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해도 이해해 주셨고 절대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한정희 씨, 제가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당연한 거죠. 한정희 씨가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소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동욱 아저씨랑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글쎄,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 엄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요. 그리고 엄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런데 엄마가 아직 망설이시는 것 같아서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소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평생 혼자 살 필요는 없었죠. 며칠 후 저는 이동욱 형사님에게 말했어요. 저 정말 천천히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천천히 한정희 씨 속도에 맞춰서. 네. 다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첫째, 절대 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둘째, 제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세요. 셋째, 소연이를 딸처럼 대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렇게 저와 이동욱 형사님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1년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동욱 형사님과의 관계도 안정되었고, 소연이도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소연이가? 전화 너머로 소연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엄마, 이동욱 아저씨와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엄마, 이제 정말 새 가족을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소연이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이동욱 형사님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동욱 형사님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동욱 씨, 우리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해 볼까요? 한정희 씨가 그런 마음이 되셨다면 저는 언제든지 좋아요. 소연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저도 할머니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동욱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한정희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6개월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연이와 준수, 은주 어머니,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소연이가 제 웨딩드레스를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져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해요. 결혼식장에서 이동욱 형사님과 함께 서 있을 때 문득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어머니와 은주가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은주야, 고마워. 너희들이 지켜줘서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 결혼 후 6개월 뒤 소연이가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할머니, 이름 지어주세요. 은희는 어떨까? 은주의 은자를 써서. 좋아요. 은희 이모가 지켜줄 거예요. 아기 은희를 안고 있으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25년 전 그 끔찍한 일들, 남편의 죽음, 박민수의 협박. 모든 어둠을 지나 이렇게 밝은 날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욱 씨가 물었어요.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어두웠을 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그날 밤 카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저는 벽에 걸린 어머니와 은주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은주야. 정말 감사해. 너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우연과 필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것을. 25년 전 박민수의 집착으로 시작된 악몽은 결국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끝났어요. 어머니의 25년간의 준비, 은주 어머니의 복수, 소연이의 성장, 그리고 이동욱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동욱 씨가 차를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거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완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새벽 3시 33분 시계가 그 시간을 가리켰지만 이번에는 무서운 꿈이 아니라 따뜻한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와 은주가 함께 웃으며 손을 흔드는 꿈을.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저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5년 후 한정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토킹 피해 예방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카페 은주는 여성들의 안전한 쉼터가 되었고 그녀의 강의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연이는 범죄 피해자 전문 상담사가 되어 어머니의 뒤를 이었고 딸 은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며 김영희는 모범수로 복역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김복순 어머니와 최은주는 평안히 쉬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